지금 진도를 천천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진도가 너무 천천히 나간다고 불평을 가질 게 아니라, 적어도 성인이면은 여러분이 30대, 40대, 50대, 60대 아니면 20대 초반, 적어도 성인이면 이 정도 지식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지식, 역사에 대한 지식, 세계사, 경제 다 똑같아요. 이 정도 지식은 최소 갖추고 살아야지. 아니 뭐예요? 그냥 나는 역사, 경제, 사회, 정치 관심이 없어. 아니 최소한 이 정도 지식은 있어야 그래도. 저도 깊이 얘기 안 하지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사는데, 관심 재밌잖아요. 이거 그냥 상식, 그러니까 보험 시험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상식을 좀 증가시키겠다라고 그렇게 관점으로 봐주세요. 밑에 이제 기능 보시면은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보시면은 사회보장, 기업보장, 개인보장, 사회보험, 공공부도, 사회서비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협소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태평양의 물 한 바가지 수준? 되게 그냥 미세한 티끌, 티눈 하나, 흠결 한 점, 이런 거지. 정말 큰 그림은 여러분은 경제를 알아야 돼요. 경제 제도에 대해서. 복지는 뭔지, 사회보험, 민영보험 이게 나오는데, 보시면은 경제발전의 기업 옆에 경제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공익, 복리후생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아니 경제를 경제 용어를 알아야지 이걸 얘기를 하지. 야, 이렇게 저는 이제 타겟을 19세 중고등학생들도 강의 본다고 생각하고 이 영상 촬영하고 있으니까, 아니 경제 알아야지 이거 대화가 통하지. 경제를 여러분 일단 이번에 경제편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여러분 남녀 여자 이거 딱 떠나서 나이 여하를 떠나서 이 정도는 알아야지. 먼저 경제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 준 사람 있어요. 어디? 전문가 중에 보험 1타 강사 저는 되게 쉽게 설명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어요. 경제라는 거는 일단 경제의 아버지 누구예요? 경제 아버지 아담 스미스예요. 아담 스미스. 영국의 학자예요.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중고등학생 때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아담 스미스. 인비저블 핸. 이게 국부론이에요. 국부론.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경제는. 왜? 옛날에 로마 네로 황제는 은 막 찍어봐. 돈이 이제부터 화폐. 옛날 로마 시대도 화폐가 있어요. 화폐 제도가 돈을 막 찍었어. 그러니까 나라에 돈이 부족해. 야, 돈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로마의 네로 황제? 돈 찍으면 되는 거야. 돈 찍었어. 어떻게 됐어요? 돈 찍으면 물가 상승이에요. 물가 상승. 시중에 돈을 화폐 기계로 조폐공사에서 돈을 막 찍어. 왜? 그러면 돈 많아지잖아,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폭등이야. 물가 폭등. 왜? 돈이 흔해지니까 빵이 원래 1,000원이면 하던 걸 돈을 막 부었어. 그게 빵이 10,000원이 되잖아요. 왜?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서로 사겠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수요든 공급이든 변한 게 없어. 근데 돈만 찍었어. 그럼 물가만 오르는 거예요. 화폐 가치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망하죠. 은본위제 멸망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얘기 안 하고, 결국엔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수요 공급에 대한 개념이 있었지만 이게 국부론이 뭐냐면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방법. 영국 학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해요. 국부론. 이게 뭐냐면 여기서 수요 공급을 여기서 딱 정립을 시켜줘요.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그 전에도 시장 경제가 있었고 그 전부터 이게 없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이런 시장 경제라는 게 있었지만 시장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있었지만 정확히 단어가 수요 공급 이렇게까지는 정립이 안 돼 있던 거를 정립을 시켜준 거예요. 이 학자가 1800년대 이게 1700년대 1800년대 일이에요. 불과 몇 년 전이야? 200년도 안 된 최근이냐 최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인비저블한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면은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이게 그거예요. 수요 공급 법칙이에요. 경제학의 미시경제학의 탄생을 알렸던, 경제학의 출발을 알렸던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 그래서 시장에 의해 가격 결정이 된다. 그게 뭔 말이냐? 수요 공급 곡선 이게 나와요. 수요 공급 곡선 뭐냐면은 여기가 P 가격, Q 공급이 아니라 수량, 그리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서플라이 공급, 디맨드 수요예요. 이게 뭐냐, 뭔 말이냐? 수요와 공급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여기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뭐 빵이 100개가 있고 빵 100개, 그리고 사람이 10명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한 사람이 10개씩 빵 먹어. 그러면은 그 필요한 만큼 빵이 100개가 있고 사람은 10명이라는 이 수요가 있고 공급이 100개인 상태에서 가격이 결정되더라. 그 양만큼. 수량은 여기서, 가격은 여기서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뭄이 들어서 밀 수확이 없어진 거예요. 밀의 수확량이 줄어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공급선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왜? 수량이 적어지면은, 수량이 많아지면 우측으로 이동을 하고, 수량이 적어.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공급곡선, S곡선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곡선이 이쪽으로 후퇴를 해. 수량이 줄었어. 공급량이. 그러면은, 이번엔 수요는 사람이 10명 그대로야. 근데, 빵만 80kg 줄어든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후퇴를 하면은, 가격이 여기서 형성되던 이게 가격이 여기서 형성되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면은 가격이 여기가 빵원에서 1,000원 하던 게 2,000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왜? 공급량이 줄었잖아요. 빵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서로 빵을 사겠대.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 가격이 여기 1,000원 하던 게 2,000원으로 빵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요게 공급의 감소예요. 공급의 감소. 반대로 디맨드. 빵은 100개 그대로인데 사람이 20명을 늘어났어. 이러면은 이 수요 곡선이 마찬가지로 양이 늘어나니까 우측으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수요 곡선이 이동을 했잖아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봐봐요. 둘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예요? S곡선과 D가 만나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가격이 있던 게 수요가 사람이 20명 늘어나니까 빵은 100개인데 사람이 2명은 늘어났어. 그러니까 가격이 또 2배로 치솟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격이 또 올랐잖아요. 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이런 개념을 정립해, 개념을.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자, 봐봐라. 사람은 아기를 계속 낳고 사람이 증가를 하면은 공급이 정체되어 있으면은 가격만 올린다. 가격이 오르면 뭐예요? 사람들이 다 가난해지잖아요. 빵을 더 사 먹어야 되는데 빵 가격이 막 올라가. 그러면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가격이 오르니까. 그럼 불평이 물가 상승이냐, 물가 상승. 빵 가격이 오른다. 물가 상승.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공급을 늘려야지, 공급을. 빵을 막 100개, 1000개, 10,000개 만들어봐요. 빵을 10,000개 만들었어. 그러면은 가격이 확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식민지의 정당화잖아요. 식민지의 정당화. 왜? 공급처를 늘리자, 공급처. 야, 미대륙. 앞에서 뭐라 그랬어? 미 대륙 쳐들어가자. 공급을 늘린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도, 중국, 심지어 중국까지. 미국 대륙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식민지를 아프리카, 그리고 중국, 막 아시아까지 막 쭉 뻗치는 거예요.
식민전쟁이냐, 식민전쟁. 왜? 공급 늘린다. 우리 후추도 생산량 늘리고, 소금도 생산량 늘리고, 아프리카에 뭐 금이 많아. 그럼 금 캐러 막 아프리카 쳐들어가고, 공급을 늘린다. 왜? 가격 안정을 위해서. 심지어 중국 가면 아편 전쟁이잖아. 아편 전쟁. 아편, 중국의 아편이 뭐야? 아편. 양귀비꽃에서 나오잖아. 양귀비꽃. 양귀비꽃으로 아편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아편이 많고 양귀비꽃이 많아. 그러면 중국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수요 공급 법칙이고, 이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잠시 이후에 이게 바로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의 정확한 거는 원래 이제 사유재산을 인정해주는 그게 이제 자유주의고, 반대가 이제 국가가 원래는 모든 자본은 국가의 소유였지만 개인에게 인정해준 게 그 자본주의잖아요. 이렇게 이때만 해도 다 자본주의였지 다. 원래는 국가의 소유였다가, 자, 이건 시장 논리고 자본주의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고대 왕조 시대 때는 이 땅이며 뭐 프랑스 루이 14세도 그렇고 다 세금으로 사유재산을 인정 안 했어요. 원래 귀족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 세금 정책 탈취하고, 우리나라 똑같고 뭐 조세 정책. 자본주의로 개인의 재산을 인정 안 해줬다가, 원래는 공공의 것이었죠. 공공의 것. 나라의 재산은 나라의 것, 공공의 것이었다가 프렌치 레볼루션이 일어나고 이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와 함께, 민주주의가 뭐예요? 나라의 주인은 나라의 주인은 시민이다. 우리다. 민주주의 탄생과 함께 사유재산이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사유재산. 이 사유재산이 인정이 됐다는 거는 내 땅은 내 거다 이거예요. 내 땅. 내가 농사 지었어. 그러면은 원래는 한 90%는 다 세금 뜯겼는데 90%는 너무 많으니까 진짜 최소한만 내고, 네 거 해, 네 거. 네 거 해, 너 해, 너. 네가 농사 지은 거 네가 하고, 네가 뭐 팔아서 부를 축적하든 말든 그건 네 거야. 사유재산을 인정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사유재산.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면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의 재산도 내 거가 된 거예요. 사유재산. 프렌치 레볼루션 그 이후에. 그렇게 되다가 이 자본주의의 발달과 맞물려서 아담 스미스의 시장을 맡겼어. 아담 스미스의 주장대로 시장에 맡겼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시장에 맡기면 다 좋을 것 같지. 근데 아니에요. 시장에 다 맡기고 사유재산에 다 맡긴 상태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시장경제의 최대의 모순이 이거예요. 빈부격차. 시장경제의 모순이 힘센 놈이 파워를 갖는 거예요. 요즘 뭐예요? 의사들의 파업. 의사는 정말 사람들의 생존권, 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의사들이 파업해보면 어떻게 돼요? 의료 서비스가 붕괴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시장을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센 놈들이 좌지우지를 하는 거예요. 매점매석하고, 내가 빵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막 100개를 만들지 1000개 만들지 자기네들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일을 시키고 빵을 생산을 내는데, 이 자본가들은 돈을 버는데 이게 노동력이 많잖아요. 노동력이 많으면은 노동력을 막 싸게 착취를 하는 쪽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은 결국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중요한 건 노동력인데, 노동력으로, 누가 일을 해야지 빵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노동력으로 값싼 노동력을 쓰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본이 축적이 되고 자본가들은 돈을 막 빨아들이는데 노동 착취의 문제가 생겨요. 노동력 착취. 뭐냐? 여성 아동. 똑같이 힘쓰는 남자를 뽑는 것보다 여성이나 아동한테 일을 시키고 싸게 원가 절감을 하겠다는 거예요. 노동력에 대한 지출을 줄임으로써. 지출을 줄여서 원가 절감을 막 이루니까 같은 빵을 만들어도
나한테 남는 게 크다. 왜? 인건비가 인건비 나가는 돈 고정비가 줄었어. 그러면 내가 취하는 이득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본가들은 돈을 많이 벌어. 자본가들은 뭐 가진 사람들 대대손손 공장 주인이야. 공장에서 빵을 만들고 뭐 옷을 만들고 옷을 만드는 공장, 신발 만드는 공장, 뭐 아니면은 증기기관 자동차 만드는 공장, 이런 자본가들은 대대손손 대물림이 되면서 점점 부자가 되는데 막대한 이유를 남기는데 노동자들은 일거리가 없고 가난하고 정말 최소한의 너 내일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인건비를 지불하다 보니까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빈부격차야, 빈부격차. 뭐냐? 기대권. 가진 자들은 부자가 되고 점점 부자가 되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진다. 이거 인권의 붕괴야, 인권의 붕괴. 여성 아동 노동, 막 노동도 처음에는 중고등학생 쓰다가 초등학생도 일을 잘하네? 초등학생 쓰고 이런 식으로 노동권이 너무 다운이 되네요. 노동권이. 그래서 등장하는 게 막시즘이에요. 막시즘. 이렇게 자본주의의 폐해로 등장한 개념이 마르크스예요. 아담 스미스 바로 그 이후의 세대예요. 마르크스가 독일 사람이에요. 막시즘.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전국의 노동자들을 단결하라. 우리가 단결을 하면은 노동자끼리 단결을 해. 그래갖고 빵 공장이 너무 근로환경이 나빠. 야, 우리 다 파업해. 우리끼리 다 뭉쳐. 그래서 임금 상승을 요구하고 불평등의 평등을 주장한 거예요. 요점은 불평등의 평등화. 마르크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중요한 것은 내 집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 옆집의 크기다. 빈부격차를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집은 내가 살만한 정도 집이 돼. 그치만 내 옆집을 보니까 내 집보다 2배 크고 훨씬 잘 살더라. 이 평등을 주장하는 거예요. 평등. 공산주의 평등의 주장에 평등. 결과의 공정한 분배. 이거를 얘기한 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을 해서 자유주의가 맞냐, 공산주의가 맞냐, 이 싸움을 벌이게 돼요. 그게 미국의 정당으로 좌우로 갈리게 된 게 이 경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좌우라고 하는 이 개념이 경제 개념이에요. 경제 개념. 자유, 자본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예요. 공산. 여기 공산 빨강이잖아. 빨간색으로. 공산당, 공산주의인데 정확히는 색깔이 약간 그 반대네. 원래는 이 자유를 극도로 취하는 거는 정당이 보수당이 보수 그러니까 보수 우파. 공화당이 이걸 주장을 해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좌파. 그러니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색깔이 공산주의, 민주당. 이게 좌파잖아. 좌파. 왜? 공산주의는 뭘 주장을 해요? 평등을 주장하잖아요. 평등.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막시즘, 마르크스. 그리고 이 우파는 아담 스미스의 시장경제, 이걸 주장을 하거든요. 시장에 맡겨라. 아니다. 좀 더 평등하게 만들자. 이 두 가지의 첨예한 대립이에요. 이게 좌우 전쟁이에요. 좌우 논리. 보수와 진보 좌파. 여기서 나오는 게 이렇게 됐어. 그런데 여기서는 생산을 막 강조하잖아요. 생산을. 근데 대공황이 일어나게 돼요. 1929년 대공황. 그레이트 디프레션? 대공황 사태가 일어나게 돼요. 미국에서. 이게 뭐냐면은 풍요성의 빈곤이에요. 풍요성의 빈곤.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이 뭐냐면은 아까 생산을 막 강조했잖아요. 아담 스미스 쪽에서 생산량을 막 늘렸어. 그래서 밥솥도 막 많이 만들고 자동차도 막 많이 만들어. 근데 정작 수요가 없는 거야. 수요가. 왜? 사람들이 돈이 없어. 돈이. 아까 빈부격차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자동차를 생산을 열심히 했어. 근데 자동차를 산 돈이 없어. 당장 내일 굶어 죽지 않게 빵만 사 먹을 돈이 있으니까 자동차를 만들든 아니면은 세탁기를 만들든 살 사람들이 없는 거야. 정작 생산만 하고 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유효수요예요. 유효수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예요. 수정자본주의. 원래 자본주의만 있다가 이쪽으로 턴을 하는 거예요. 턴을. 왜? 영국의 케인즈, 메이나드 케인즈라고 하는 영국도 학자예요. 학자인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수정자본주의. 그러니까 이 케인즈는 여기 미시고 거시경제의 창시자, 거시경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분은 정부의 개입을 주장을 했어요. 정부의 개입. 보니까 공산주의도 그렇고 이거를 생산을 많이 하면은 그칠 게 아니라 유효수를 줘야 해. 유효수요. 그러니까 노동자한테 돈을 줘서 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돼.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시장에 맡기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정부, 거버넌스, 정부의 개입을 주장을 하게 돼요. 이게 EBS 다큐멘터리 중에서 그걸 보세요, 여러분. EBS 다큐 프라임 구글 검색하시면은 자본주의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이에크 학파와 케인즈 학파의 대립을 보여주는 EBS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유효수요라는 개념이. 다큐 프라임 EBS 자본주의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생산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을 줘야 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정부다. 뭐냐? 세금 정책이에요. 세금 정책. 이 둘을 수용을 하는 거예요. 양쪽 다. 시장에 맡기는 건 좋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소득 분배를 해야 된다. 왜? 빈부격차 때문에 그래요.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소득을 가진 자로부터 뺏어서 극단적으로 뺏어서 가난한 노동자들한테 나눠주자.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사람들이 돈을 벌게 할 수 있게. 이 얘기를 했어요. 수정자본주의라는 개념으로. 이 케인즈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얘기를 듣고 뉴딜 정책을 하잖아요. 뉴딜. 이게 뉴딜이에요. 뉴딜 정책. 뉴딜 정책이 뭐냐면은 막 댐 건설하고 막 이랬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 노동자들한테 일거리 제공하고 돈 주고. 그걸 어떻게 했다? 댐 건설하는 걸 어떻게 해요? 국가 정책으로 해요. 국가 정책으로. 국가에서 국가 사업으로 댐도 건설하고 공장도 짓고. 그걸 어떻게 해? 그럼 나라는 돈이 필요하잖아. 돈이 어떻게 해야 돼? 가진 자들한테 걷는 거예요. 가진 자들한테 세금 형태로 걷는 거예요. 그게 정부 개입이에요. 너 빵 만들었어. 그럼 세금, 너 빵 얼마나 팔았어? 그래, 소득 많이 발생했네. 그러면 재산에 몰수하는 거예요. 재산을 세금으로 환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가진 자로부터 돈을 걷어서 그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노동자들한테 소득의 순환을 가능하도록 해준 게 수정자본주의예요. 뉴딜 정책이고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고, 케인즈가 1차 세계대전, 그때 사람이 1차 세계대전, 이때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공황이 오거든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근데 영국의 학자이자 재무성 수석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파리 강화 조약이라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패전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독일한테 배상금 얼마나 뜯어낼지 협상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이 케인즈가
여기서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독일한테 막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전쟁 배상금을 요구를 해요. 독일한테 돈을 얼마 내놔라 막 이렇게 하니까 케인즈가 엄청 반발을 해요. 그렇게 독일을 몰아붙이면 안 된다. 독일을 몰아붙여서 강하게 압박을 하면 반드시 스프링처럼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케인즈가 정확히 2차 세계대전을 예고를 했죠. 케인즈의 예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독일이 그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 돈을 막 찍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결국 대혼란 속에서 히틀러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그게 케인즈가 있었던 그 시절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국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수정 자본주의야말로 복지 정책이에요, 복지 정책. 정부 개입을 하겠다는 게 뭐예요? 복지 정책이에요, 복지 정책. 그리고 복지라는 이 개념이 좋아 보이지. 이게 공산주의가 무너진 거는 제가 앞에서 손해보험 씨 때 얘기를 했었고, 공산주의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다 결과가 똑같이 돌아가면은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어. 공산주의는 퇴폐를 했고, 결국에는 현재로는 수정 자본주의가 이렇게 채택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문제는 또 발생이 됩니다. 이 수정 자본주의로 결국 해서 1990년대 초반에 엄청난 대대적인 복지 정책을 펼쳐. 그래서 세금을 걷고 그 세금으로 정부 시설 사업을, 기관 사업을 펼치고 정말 좋은 것 같았으나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돼요. 복지병이에요, 그게. 복지병. 뭐냐면은 이 수정 자본주의도 만능인 것 같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 공공부조 봐보세요. 이 11쪽 보시면은 공공부조를 봐보세요.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의료급여 제공 이게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이 뭐예요? 사람의 소득을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소득이야. 여기가 고소득자예요, 고소득자. 그러면은 여기가 중산층이에요. 중산층. 그리고 여기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여기서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뭐예요?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돈 벌 능력도 안 되고 수입이 없어. 그러면은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원을. 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비라 그래서 돈을 막 지원을 해줘. 아까 그 수정자본주의랍시고, 이거는 조건 없는 지원이에요, 조건 없는 지원. 뭐 장애인 연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장애인 뭐 복지. 여기서도 나와요. 장애인 사회서비스라 그래서 뭐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이렇게 해갖고, 아동복지가 뭐예요, 아동복지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출산지원금. 나라에서 애기 낳으면은 뭐 매월 뭐 30만원, 50만원씩 이렇게 해갖고 생활비로 써라 해갖고 나라에서 조건 없이 지원해주고 뭐 한 살, 두 살까지 뭐 지원해주고 그런 제도가 아동복지잖아요. 근데 이 복지제도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해주는 건 좋아. 고소득자는 어차피 돈 많으니까 먹고 살기가 충분하니까 이 사람 돈 걷어서 나눠주는 건 좋긴 한데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 이 중산층과 이 하위 계층 사이에 이 사람들이 자꾸 일을 안 하려고 가는 거예요. 왜? 이거 받고 싶으니까. 나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싶어. 왜? 힘드니까. 내가 이거 옷가게 가갖고 옷 공장 다니면서 위험하게 돈 벌 필요 뭐 있냐? 내가 돈 벌 능력이 안 된다. 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데 뭐 일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약간 중산층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계층도 아닌 이 중간 끼어있는 이 계층들이 자꾸 일 안 하고 막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지원해주는 범위가 넓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복지병이에요, 이게 복지병. 이 복지제도가 많이 발달한 유럽에서는 이 복지병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막 노숙하고, 노숙자들이 웃긴 게 프랑스의 노숙자들은
강아지를 데리고 있으면은 나라에서 막 지원을 해줘요. 강아지 키우라고. 동물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최소 생계비로 뭐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있으면 강아지 사료 지원해주라고 뭐 돈을 줘, 나라에서. 그러니까 막 노숙자들이 막 강아지 데리고 키우고 막 이런 복지병들. 그러니까 더 심한 거는 뭐예요? 무상의료잖아요. 무상의료. 그건 강아지는 뭐 그렇다 쳐, 애교야. 무상의료. 나라에서 의료를 다 해줘. 그러면은 복지 지출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복지 지출. 복지가 너무 발달을 하게 되면은 복지병이 생기고 왜곡이 또 발생을 해요. 왜곡이. 무상의료가 되면은 좋을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무상의료가 되면은 민간이 의료가 있고 무상의료가 물론 나뉘어요. 근데 무상의료를 정작해. 그러면은 다 공짜니까 다 막 너도 나도 다 달려들어. 이쪽 무상의료 받겠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정 받는 사람 늘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폭발해. 그런데 공급 한정적이야. 그러면은 대기 기다려야 되죠. 서비스 질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유럽에 무상의료를 하는 곳을 보면은 말이 무상의료인데 암 환자야. 그러면은 암 환자 공짜로 나라에서 해준대. 치료해준대. 근데 대기기간이 2, 3년이야. 그 안에 다 죽어요. 그래서 민간 의료 서비스 이용하죠. 대신에 민간 의료 서비스는 비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상의료라는 게. 무상의료가 만능이 아니에요. 왜? 이 복지라는 게 만능이 아니에요. 왜? 나라에서 해주면 해줄수록 지출이 많아지는 나라도. 국가 빚이잖아요. 국가 빚. 국가에서 빚을 내서 지출이 많아져. 근데 세금이 안 거쳐. 그렇게 된 게 어디예요? 그리스잖아요. 그리스는 이렇게 그리스가 망했다라고, 그리스가 무너졌다고 하는 거는 복지만 늘렸는데 세금이 안 거쳐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국가 디폴트가 되는, 디폴트. 국가 파산이 되는 거예요. 국가 파산이 왜 되냐? 세금이 안 거쳐지면 이렇게 돼요. 복지는 늘려놨는데 세금이 정작 투명하게 안 거쳐. 왜? 부정부패. 공무원들이 뒷돈 받고 제대로 세금 안 걷고. 그리스 한번 다큐멘터리 봐보세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복지가 만능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라에서 정부에서 모든 거를 다 통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민간 개념이 민간 개념이 또 나오게 돼요. 민간 보험, 민간 복지. 나라에서 복지를 좀 축소해. 복지를 대신에 민간에 맡겨놓을게. 네가 장사 한번 해볼래? 해갖고 나라에서 다 하지 않고 다시 맡겨요. 민간에게. 그래서 민간 보험사가 나타나고 민간 복지 서비스가 나타나고. 단 민간 복지 서비스도 국가에서 지원을 좀 받죠. 국가 지원의 국가 보장 사업의 명목으로 나라 발전에 기여를 위해서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는 방식으로 타협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수정자본주의에서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수정자본주의도 이런 복지병 때문에 한 바퀴 이제 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래, 수정자본주의가 끝이 아니에요.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에 왔어요. 그러면은 수정자본주의가 맞는일까요? 반대파들이 또 생겨나요. 그게 바로 통화주의, 밀턴 프리드먼,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 여러분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또 들었을 거예요. 케인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게 뭐예요? 마가렛 대처의 철권 통치, 그리고 레이건오믹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레이건오믹스, 이명박 대통령이도 신자유주의라고 막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부가 너무 비대해지면 또 안 된다. 정부가 다 통제를 해.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또 길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다시 한번, 자유주의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게 신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는 민간 국가 의료기관을 민간으로 바꾸고 민영화하겠다.
최대 화두가 민영화잖아요. 뭐 철도도 민영화, 병원도 민영화, 뭐 비행기도 민영화, 다 민영화. 그게 신자유주의예요. 마가렛 대처랑 레이건이 대통령 했던 그게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지금도 한창 이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신자유주의와 수정자본주의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 나가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현재 시스템이. 정반합이라고 그런 개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정이 있고 반대가 있으면은 둘이 합의점을 찾아요. 계속 타협점을 찾는 거죠. 모든 개념이 양립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는 없고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발전을 해오는 거죠. 요 얘기했으면은 그 앞에 생명보험 기능을 다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보험의 기능, 여기 보시면 뭐 도시화, 핵가족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불평등이에요. 모든 이 불평등들을 빈부격차도 그렇고 불평등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 사회보장제도 나왔다. 그게 사회보험이고, 사회보험은 옆에 보면 뭐예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고용, 사회보험제도 4가지 모두 정부 주도의 보험 사업이잖아요. 공공부조는 뭐야?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의료급여, 사회서비스 다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영보험은 있어요. 민영보험. 밑에 보시면 민영보험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민간이요. 우리가 보험 가입하면 어디서 가입해요? 다 개인 민영 가입하잖아요. 개념 실비. 여러분 실비 실비가 민영보험이잖아요. 실비 보험 가입했는데 어디 가입했어요? 그 누구 다 알지. 그게 민영보험사잖아요. 그래서 사회보험은 뭐냐? 사회보험은 진짜 국민건강보험. 이 국민건강보험 이것도 얘기를 하면은 국민연금도 그렇고 다 강제잖아요. 강제. 국민연금. 사람들이 시장에 맡겼어. 시장에 맡기니까 연금 가입을 안 해. 준비를 안 해. 그러니까 노후에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뭐 노인 빈곤. 너네 뭐 당장 내일 나 맛있는 거 사 먹겠다. 뭐 미래 생각 안 하고 그냥 연금을 가입 안 하고 미래 대비 준비 안 하니까 에이 뭐 오늘 먹고 죽지 했는데 정작 나이 먹고 더 살고 싶어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에서 강제로 국민연금 만들잖아요. 그게 정부 개입이에요.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야 싹 다 너네 다 가입해. 다. 이 강제로 정부 개입. 그게 시장 논리 맡기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서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만든 거예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 야 너네 의료 맡겼어. 근데 의료가 막 의료비가 널뛰어. 의료비가 뭐 암, 뭐 뇌, 심장 뭐 이렇게 의료 수술비 하면은 이걸 대비를 안 하는 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너네 싹 다 모아. 싹 돈 다 모아. 너네 가진 돈 너네 소득에 따라서 돈 다 내. 그러니까 반을 담임 선생님이 이 학교에 돈을 다 걷는 거야. 다. 너네 돈 다 걷어. 내가 정부가 돈 다 걷고 내가 이렇게 돈 갖고 있을게. 대신에 너네 건강보험 다 가입했지. 다 우리 전 국민이 다 가입했지. 그러면은 아픈 사람 생겨. 그러면 너 줄게. 이렇게 내가 돈 가진 상태에서 정부가 돈 나눠줄게. 이게 건강보험이잖아요. 이 건강보험 그 공공부조는 뭐예요? 공공부조는 기초생활수급자. 아까 여기 이 사람들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네 소득 없네? 그러면은 좀 더 혜택 많이 줄게 해갖고 기초생활수급 주겠다. 의료급여,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은 국가경제발전기여 1번 생명보험사는 본래 기능인 보장기능 외 금융기능. 장기간에 걸쳐 뭐 안정적. 왜냐 내가 가입하는 시점은 내가 20살에 가입하든 30대에 가입하든 죽는 건 언제야. 100세 때 죽을지 모르고 죽는 날은 언제 될지 모르지만 100세 때까지 가면 뭐야 7, 80년이잖아요. 장기간에 걸쳐서 돈을 갖고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재분배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특성이 뒤에 나오는데 장기자금, 신탁제사,
그리고 공공연 성격. 신탁재산은 뭐예요? 신탁재산은 그러니까 믿고 맡긴다. 신탁, 위탁, 신탁, 위탁한다, 맡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조금씩 몰아넣으면은 뭐 국가가 됐든 민간 보험기관이 됐든 돈을 맡겨놨다. 그게 신탁이에요. 맡겨놨다가 이 보험회사가 대신 망하지 않아야겠지. 그래서 나중에 보험금 주고 일시금 주고 목돈 주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보험자산의 특징이다. 장기자금, 신탁재산, 공공적 성격. 이거 세 가지 특성은 반대말을 많이 생각해보세요. 반대말 보시면 장기 반대말 단기. 신탁은 불신이겠죠. 불신은 아니고 3번 공익적 성격이라 이거예요. 공익적 성격. 밑에 운영 원칙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익성인데 안정적으로 반대말들을 생각해보세요. 반대말들을. 불안정하면 안 되고 2번 유동성은 뭐예요? 환금성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유동성이 비슷한 말로. 유동성은 뭐예요? 돈을 얼마나 이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빨리 금전, 머니로 바꿀 수 있느냐. 예를 들어 환금성이 좋다 나쁘다 뭐예요? 환금성이 좋다. 주식, 은행에서 예금, 이거는 환금성이 좋다. 왜? 스마트폰 원클릭 한 번으로 돈이 빠지잖아요. 환금성이 좋은 거고 유동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자산들은 뭐 내 호주머니에 있는 현금, 이거를 현금성 자산, 뭐 유동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반대말이 뭐예요? 부동산이냐 부동산. 건물, 아파트, 뭐 자동차, 부동산. 내가 집 아파트를 10억을 갖고 있어. 근데 당장 돈으로 바꿔야 돼, 현금으로. 내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 그런데 부동산에 돈이 묶여있다고 하잖아요. 부동산을 팔았어. 한 달 후에 팔렸지.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나타나. 그러면 두 달 후에 팔렸지. 이거는 유동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유동성이에요. 부동산 같은 거를 일시에 싹 내놔봐. 그러면 가격의 폭락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게 부동산의 특징이에요. 3번 수익성은 경쟁력 확보. 그러니까 돈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뭐 중국 그리고 남미 이런데 위험한 자산, 로또 이런데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성 자산에는. 위험성 자산 투자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주식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주식 투자하지 마라. 주식이 불안정한 수익이죠. 일확천금 이런 건 일확천금.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돈은 하지 말아라. 수익을 내라. 너는 마이너스 내지 마라 이거예요. 마이너스 내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이 옛날에 미국에서 먹튀 이런 거 많았어요. 먹튀. 중국에서도 루이스 커피? 스타벅스를 비슷하게 따라했던 중국에서 엄청난 커피숍이 있었는데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장부 조작이었어요. 회계 장부 조작을 했기 때문에 복식부기가 아니라 분식회계, 분식회계 해갖고 회계를 뻥튀기 한 거야. 실제 실적과 무관하게. 그래서 하루아침에 꼬꾸라지는 사태가 있어요. 중국에서 커피 브랜드.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블러드. 피 한 방울로 암 검사든 뭐든 다 할 수 있다. 그런 미국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는 한탕주의. 주식 투자했다가 돈 다 날려먹는. 한국은 또 줄기세포 이렇게 했다가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같은데 투자해. 황우석 교수가 이걸 대박이 날 거다. 줄기세포 치료제가 대박이 날 거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논문 조작이 이거 뻥이었죠. 뻥이었는데 그런데 투자를 해. 그럼 돈 다 날라가잖아요. 그런 거 투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수익성이라는 게. 야, 주식 투자하지 마. 그래서 보통 주식 투자 안 해요. 주식 투자하지 말고 돈은 많이 갖고 있으면 한방 욕심 날 거 아니에요. 생보사들도. 여기 투자하면 2배, 3배 뻥튀기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 수익 플러스만 내라. 4번 공익성은 반대말은 뭐예요? 사적 이익성이잖아요. 사적 이익. 근데 이거는 공익적으로 운영을 해라. 지침 같은 거 지침. 공익적으로 운영해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공익을 추구해야 돼 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왜냐? 생명보험사들 돈이 많아서 그래요. 돈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종신보험 같은 거 돈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운영해라 라고 해서 특성과 운영 원칙들을 적용을 해 놓은 거예요. 3번은 또 현황 전망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생명보험은 좀 재밌네요. 재미. 손해보험은 굉장히 딱딱했었는데 생명보험 파트는 그래도 흥미진진하네요. 여기까지는 앞으로도 얼마나 더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만 마치고 내일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